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세 번째 이야기. 제자리 혹은 거짓. 소영은 현관에서 도시락 가방을 들며 늘 하듯이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현관문을 여닫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엄마, 오늘 아빠 오는 날이지 하고 소리쳤다. 이때 정작 엄마인 태경은 현관에선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누른밥을 끓이려 솥에 물을 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딸의 소리치는 목소리만 들었다. 그럼 아빠 오시고 말고. 아이를 바래고 섰던 외할머니가 기쁜 얼굴로 아이에게 맞장구를 쳤다. 야, 신난다. 아이는 다시 이렇게 소리치고 나갔다. 전씨는 아이가 마음뿐이 아니라 몸도 신이 나서 마구 달려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마루 끝에 서 있었다. 부모 자식이 뭔지. 전씨는 딸과 함께 끓인 누른밥 한 공기씩을 넣고 아침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아빠가 온다고. 전씨가 다시 말했다. 태경은 두어 숟갈 남은 누른밥을 마저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찬수에 대해 무슨 말을 꺼낼 것 같아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시장은 네가 갈래? 아침결에 나가야 싱싱한 걸 살 텐데. 기어이 전씨가 사위에 대한 말을 이렇게 꺼내었다. 태경은 수도꼭지를 한껏 들어올렸다. 물이 쏴 소리내며 쏟아졌다. 수돗물 소리는 이미 주방과 식탁 쪽의 모든 소리도 빨아마셨다. 전씨는 딸의 언짢은 심사를 눈치챘다. 여수를 다녀온 후 딸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염려되고 왠지 불길하게도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아내란 절대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마치 신탁이라도 내리듯이 딸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딸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태경이 빈 그릇을 다 씻고 수돗물을 잠갔다. 전씨는 식탁에 밑반찬 그릇들을 덮었다. 해물이야 여수만큼 더 싱싱한 게 먹을 때가 있으려고. 전씨가 저녁거리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다. 엄만 오늘 뭐 큰 손님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왜 그래요? 태경은 참다 못해 퉁명스런 목소리로 응얼거렸다. 큰 손님 중에 큰 손님이지 않고. 전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태경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꼭 옳은지 알기나 해요. 태경은 다시 쏘아붙였다.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전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슨 마음을 썼는데 엄마? 태경이 성깔 부린 낯을 전씨에게로 돌리며 따져 물었다. 남편이 두어 달 만에 집으로 온다는데 아내 된 도리로 마음가짐이 그래서야. 태경은 이런 류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치약 묻힌 칫솔을 입에 넣다가 거울 속에 자신을 발견했다. 까칠하고 기쁨 없는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이 낯설고 싫어서 얼굴을 찡그렸다. 왜 저런 표정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태경은 거울을 외면했다. 허리 굽혀 양치를 끝내고 나왔다. 그런데 불쾌감이 벌써 그의 몸 전체로 퍼져 있었다. 태경은 아침 신문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동의 전씨 친구였다. 태경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넸다. 오늘 사위가 올라오는데 놀러갈 시간이 있겠느냐고. 전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엄마 나갔다 와요. 엄마까지 뭘 그래요. 태경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씨는 소화기를 든 채 태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뭘 안 해도 되겠니? 전씨가 풀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걱정 마시고 다녀오라고 어머니를 내몰다시피 하였다. 태경은 빈집에 혼자 남자 갑자기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는 신문을 펴들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오늘은 남편이 온다지. 남편이 온다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 그는 어수선했다. 태경은 신문을 펼친 채로 내던지고 도망치듯 이불 속에 파묻혔다. 아무래도 남편이 온다는 게 어색하고 믿기지도 않고 부담스럽게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들뜨기도 하였다. 무엇인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조바심이 처지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이상했다. 이런 갈등이 생기다니. 더욱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태경에게 더 이상 일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인가. 부부라도 한 집에 살지 않으면 감각이 떠서 쑥스러워지는 걸까. 태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의 2시간을 이렇게 지웠다. 그러다가 정오가 넘어서야 갑자기 조급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왜 이러지?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남편에 대한 갈등은 봄눈처럼 하찮았다. 그는 잠깐 잊고 있던 습관을 되살려낸 하인처럼 일에 빠져들었다.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빈 꽃병에 꽃을 꽂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개나리를 한 단 샀다. 목욕을 하고 화장도 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돌아와 빈집을 채웠다. 놀러갔던 전씨도 와서 활기차 보이는 딸의 모습에 만족해했다. 찬수는 7시가 조금 못 되어 집에 왔다. 태경은 끓어오르는 찌개 냄비 뚜껑을 들어올리며 남편의 무게를 느꼈다. 새로운 긴장과 부담 그리고 설레임이 뒤섞이는 묘한 기분도 들었다. 이날 찬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늦도록 텔레비전을 보려는 소영이를 전씨가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 눈은 애당초 제 방에 있었다. 태경은 2억에 남은 딸기를 입에 넣고 빈 접시를 씻었다. 그리고도 뭐 또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빈 주방과 거실을 살펴보았다. 할 일이 없었다. 이제 문단속을 하고 불을 끄고 자러 들어가면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문단속까지 하고 난 뒤에도 불을 끄지 못했다. 그는 거실 가운데에 우두커니 섰다가 의자에 불안정한 자세로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이때 전씨가 살며시 나왔다. 얘, 너 왜 거기 앉았니? 전씨가 소리 죽여 딸을 나무랐다. 태경은 소리 없이 일어났다. 빨리 들어가라. 한두 살 애도 아니고. 전씨가 걱정을 했다. 태경은 불을 껐다. 그리고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찬수는 선자매라도 들었던 사람처럼 몸을 뒤챘다. 여태 뭐했어? 빨리 불 꺼라. 찬수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껐다. 남편의 옆에 누웠다. 몇 달 만인지도 몰랐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 누웠으므로 그리고 오랜만에 그렇게 하였으므로 2개의 다른 몸이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태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으나 몸은 전혀 엉뚱하게 반드시 누워만 있었다. 태경은 숨이 막혔다.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민망스럽고 추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얼결에 돌아 누웠다. 그러자 찬수가 팔을 뻗어 태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오랜만이지? 찬수가 말했다. 태경은 부끄러웠다. 방이 어두운 게 다행이었다. 찬수는 굵고 무거운 무게로 태경에게 다가들었다. 태경은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찬수의 발기한 성기가 자신의 몸 안으로 파고들 때 흠칫 느끼었으나 이내 아무렇지도 않았다. 찬수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태경은 눈을 감았다. 문득 미라보 다리가 떠올랐다. 괜찮아? 찬수가 숨찬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대답할 말을 떠올리지 못했다. 좋지? 찬수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몸에는 진득하니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태경은 여전히 할 말이 없었다. 찬수는 자기의 거칠고 열심인 몸짓 때문에 태경이 신음을 내는 것이 오르가슴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부담 없이 사정을 했다. 아내를 움켜잡으며. 이제 끝났나? 태경은 남편이 힘없이 풀어지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자신의 성적 감흥도에 대해 깊이 의심을 품거나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자신의 경험만을 생각했고 그것만을 믿었다. 지금도 그랬다. 그는 남편보다 먼저 속옷을 찾아 입고 그의 성기를 잘 닦아주었다. 물 좀 가져와라. 찬수가 오랜 임무를 모두 끝낸 사람의 의연한 태도와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냉수 가져와요? 꿀 있어? 찬물에 타요? 그래. 찬수가 대답했다. 태경은 이미 문턱에 있었으므로 그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엌으로 갔다. 찬수는 이대로 누워서 꿀물이나 들이키고 잘까 생각하다가 일어나 샤워를 하고 들어왔다. 그는 아내가 쟁반에 받쳐들고 온 찬 꿀물을 단숨에 비우고 시원하다고 혼잣말을 뱉고는 자리에 누웠다. 곧 태경이 옆에 와 눕자 그는 작동시킨 기계처럼 등을 보이고 돌아 누웠다. 태경은 문득 그의 러닝 셔츠에 쌓인 흰 등판이 벽처럼 느껴져서 숨이 막혔다. 남편의 등이 오늘따라 높고 두껍게 보였다. 이상했다. 모처럼의 성교를 끝냈을 때의 습관적인 만족감과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벌써 흔적도 찾아지지 않았다. 피곤할 거야. 태경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황당한 허망함을 사겨보려 하였다. 여수에서 올라와 회사 애들로 회의를 하고 모처럼 집에 왔으니 긴장도 풀리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쓸 데가 없었다. 태경의 허망함은 가시지를 않았다. 태경은 살며시 남편의 높게 느껴지는 등허리에 손을 얹어보았다. 찬수의 살갗도 잠이 들어서 태경의 손에는 아무런 반응도 닿지를 않았다. 그렇지만 태경은 남편의 살에 닿은 손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냥 슬며시 내려놓는다는 게 왠지 허전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태경의 몫은 허전함과 부끄러움이었다. 태경은 반드시 누워 두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은 아내에겐 높고 두터운 벽을 쌓았고 아내의 밖을 향해 누워 있었다. 찬수는 늘 이랬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런 습관이 그냥 넘겨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태경은 자신도 찬수처럼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찬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자신의 형과 안부 전화를 한 뒤 집을 떠났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에 한 일은 아침 신문을 읽고 전화를 하고 밥을 먹고 둘째에게도 미니 오디오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전부였다. 언제 또 올라올라나? 하고 그의 장모가 물었을 때 그는 낯을 찡그리며 그쪽도 바쁘다고 말했다. 찬수가 떠난 다음 태경은 결혼한 이래 처음 느끼게 된 기이한 기분을 조심스럽게 아주 비밀스럽게 끄집어내었다. 수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했다. 정말 이상하지? 남편도 같이 살지 않으면 꼭 손님 같은가 봐. 손님이라니? 그럼 그냥 보냈단 말이야? 수정이 곤두박질하는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그냥 보냈다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잠깐 침묵했다. 그러진 않았지만. 태경이 형광등처럼 알아듣고 쭈뼛대며 자긴 잤다고 말했다. 그럼 됐네 뭘. 수정이 말했다. 아이, 그렇지는 않고. 태경은 이렇게 더듬거리며 지난 밤의 일을 떠올렸다. 찬수가 사정으로 빨려 들어갈 때 문득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 찬수의 젊은 여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분리되던 느낌을 태경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화할 참이었어.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다행히도 수정이 화제를 돌렸다. 우리 동생 있지? 남편이 사업해서 웬만큼 산다는 애 말이야. 그 애가 집을 짓고 싶은가 봐. 아파트 살면서 전세 주고 있던 단독을 고치든가 짓든가 해서 들어갈 모양인데. 그럼 그 건축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 내가 알잖아. 수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경이 말했다. 글쎄, 나도 그 사람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 왠지 느낌이 말이야. 그거 있지? 그래, 건축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경의 목소리는 이미 추억의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결국 태경은 뜻하지도 않게 수정의 동생 때문에 호준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준 건축에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현장에 나갔고 오후 5시나 되어야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태경은 전화를 받는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의 젊은 여자에게 자신이 어떤 용무를 가졌는지 묻지도 않았건만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놓았다. 태경의 마음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오후 5시에 가서 한데 뭉쳤다. 그의 마음은 오후 5시로 가득 차고 부풀고 무겁고 딱딱해지기를 되풀이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느낌과 기억들이 낱낱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신을 이렇게 꾸짖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태경은 5시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그 시간에 매달린 하나의 사물 같았다. 멍청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문득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것 같아 불현듯 일어서서 베란다 쪽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면 뜻밖에도 시간의 흐름이 몸속에서 느껴졌다.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이미 익어서 여름 속에 녹아버린 봄과 이런 느낌 속에 스며드는 아릿한 슬픔들의 신경에 잘디잔 마디들이 고개를 들었다. 시간과 계절과 자신의 감각이 이렇게 교합하는 느낌을 섬세하게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태경의 마음이 조바심과 불안 그리고 황홀과 슬픔 사이를 쉴 새 없이 넘나들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태경은 시계부터 보았다. 4시 45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준입니다. 태경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숨이 멈추는 걸 감지했다. 여보세요. 진공 같은 침묵 때문에 호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네, 저예요.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반갑습니다. 거기가 댁인가요? 네. 태경은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이때 처음 깨달았다. 속이 상했다. 영 못 만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태경은 졸리운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소리내었다. 지금 바쁘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에요. 태경은 정신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전화가 온 모양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태경은 학생처럼 대답했다. 그리고 호준이 다른 전화를 받는 동안 비로소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아, 미안합니다.
호준이 다시 전화를 들고 말했다. 아니에요. 건축쟁이라는 게 늘 이래요. 어떤 땐 내가 여기저기 찢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밥을 더 먹는 것도 아닌데. 호준은 말끝에 웃었다.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요. 태경은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모르는 것 속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선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요즘도 여수에 가십니까? 그 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여수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태경은 여수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여수가 호준의 말처럼 아름답다 할지라도 태경에겐 그것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곳이었다. 태경에게 호준은 비행기에서 만난 남자였으므로. 집에 문제가 있으세요? 메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호준이 무엇인가를 뒤적거리며 띄엄띄엄 말했다. 우리 집은 아니고요. 아는 사람인데 집을 고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논하려고. 그러세요? 시간을 만들죠. 잠깐만요. 우선 제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있고 모레 괜찮겠는데? 점심을 같이 하시든지 2시쯤 사무실로 오시면 어떠세요? 태경은 호준이 천천히 시간을 더듬을 때 자신도 그렇게 했다. 점심을 먹는 건 쑥스럽고 사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시로 생각을 정리했다. 저는 2시쯤이 좋겠어요. 태경이 말했다. 그게 좋겠죠? 호준도 유쾌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상하게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설명했다. 태경은 그가 설명하는 대로 약도를 그렸다. 이제 전화를 끊어야 하나? 태경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호준이 다른 화제를 꺼냈다. 태경은 반가웠다. 글쎄요, 어떤 게 잘 지내는 건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점점 눈앞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뒤로 나이를 먹는 경우도 있나 봐요. 저처럼요. 태경은 소리내어 웃었다. 표현이 재밌네요. 뒤로 나이를 먹다니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니요. 전 제가 그냥 싫어요. 태경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호주는 껄껄대고 웃었다. 태경은 속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왜 웃으세요? 태경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뭔가 그냥 웃고 싶네요. 내일 모레는 만나서 웃어야겠습니다. 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는데. 호준이 이렇게 말할 때 태경은 가슴이 저리는 걸 느꼈다. 이 느낌은 호준과 전화를 끝내고 나서도 쉽사리 가셔지지가 않았다. 마치 미세한 떨림처럼 태경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태경은 한동안 가슴속의 진동을 감지하며 앉아있다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상엔 참 친절한 남자도 있어. 태경은 무턱대고 이 말부터 했다. 또 갔구나, 갔어. 그게 아니야. 너도 만나보면 알아. 그렇겠지 뭐. 사실 우리가 만나본 남자가 몇이나 되겠니? 겨우 몇 명 알고 남자를 다 아는 것처럼 속고 사는 거지 뭐. 그럴까? 그렇겠지. 나 좀 봐라, 할 말은 않고. 내일 모레 2시에 준 건축 사무실로 가기로 했어. 수정도 준 건축에 대해 흥미로워했다. 판에 박힌 현모양처인 태경의 질서를 한 귀퉁이나마 흔들어 놓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수정의 그것은 태경의 흥분의 무게에 비하면 새털만큼도 못 되었다. 태경의 2 다리는 방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마음은 공중공중 튀어올라 천장을 뚫을 지경이었다. 이런 기쁨과 기대와 흥분은 이미 태경의 일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감정들이었다. 남편과 자식이 있고 저녁을 준비해야 하며 40이 넘어서 몸과 마음이 늙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때에
느끼게 된 느닷없는 감정들. 태경은 기쁨 때문에 어디에 나대고 마구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도망친답시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오래도록 빗질을 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눈길을 한 여자가 끝없이 자신의 머리를 빗어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누굴까? 저렇게 머리를 빗질하고 있는 저 얼굴은 누굴까? 태경은 정말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무섬증이 끼쳤다. 태경은 놀란 듯이 빗을 내려놓고 화장실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마침 마실을 갔던 전씨가 돌아왔다. 엄마! 태경이 반갑게 소리쳤다. 어린아이 같았다. 전씨가 태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잠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너 술 마셨니? 전씨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술이라뇨. 내가 무슨 술을 먹어요. 태경은 뚱딴지 같은 술 얘기에 자기도 모르게 볼에 손을 대었다. 뜨거웠다. 놀라운 일이었다. 태경은 피하고 싶었다. 열이 나네. 태경이 어머니를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요새 감기는 철도 없다더라. 꼭 연병처럼 한 번 걸리면 나야 낫나 보다 한다니. 그저 몸이 고되지 말아야 해. 애들 저녁은 내가 줄 테니 들어가 자라. 전 씨는 얼굴이 불쾌해 보이는 딸에게 이런 염려를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할 테니까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태경은 어머니를 등밀어 거실로 보냈다. 그리고 맵지 않게 낙지를 볶아 저녁 식사를 끝냈다. 설거지는 한사코 전씨가 맡았다. 태경은 들지도 않은 감기 몸살 때문에 쫓기어 방으로 들어갔다. 태경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다. 방문을 닫았을 때, 거실의 온갖 소리들이 멀어지는 걸 알았을 때 그는 혼자라는 사실이 반가워 가슴이 메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조용조용히 움직였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이고 그래서 좋다고 느끼면서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시집을 꺼내 가슴으로 읽으면서. 다음 날 태경은 끝없이 속삭이는 소리에 잠을 깼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언제나처럼 자기 혼자였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잠을 깨운 소리의 정체를 찾아내고 싶어서 바짝 신경을 곤두세웠다. 창을 가리운 커튼 이음새와 밑으로 엷고 아련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6시로 올라서려고 초침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태경은 곧 자명종이 울릴 터여서 제가 먼저 단추를 짓눌러버렸다. 시계종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쉬고 늘 6시면 자지러지게 울려서 태경의 잠을 기겁하게 만들곤 했다. 태경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자명종에 쫓기어 벌떡 일어나던 때와는 달리 그는 여전히 요가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10초나 지났을까 문득 귀에 익은 소리, 귓가에 다가드는 속삭임을 들었다. 곧 태경의 얼굴에 비밀을 알아낸 뿌듯함이 어리더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커튼을 갈라 열었다. 아, 태경의 입에서 낮고 그윽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래, 너였구나. 비였어. 태경은 조근조근 잘근잘근 내리는 비를 보았다. 왠지 반갑고 왠지 슬픔도 느껴졌다. 도대체 반갑고 슬픈 느낌으로 가랑비와 만나는 게 태경의 생에서 얼마만일까? 사춘기 소녀 시절에 그랬던가? 비는 하나의 계절이 다른 계절에 삭혀들도록 환절기 내내 자주 내렸다. 비는 그렇게 하나를 삭히고 다른 것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태경은 비에 젖고 씻기고 가라앉는 사물과 허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도 흉허물 없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 앉거나 끼거나 돌아다녔다. 그래서 태경은 등 뒤 집안에서 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다가오며 낮은 소리로 엄마 뭘 보고 있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근우가 등허리를 두 팔로 감아 안을 때야 기절하듯 놀라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아이 못된 놈, 엄마를 그렇게 놀래키는 거야? 태경은 아들을 때리며 소리쳤다. 근우는 벌써 엄마보다 큰 키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가 안 나오길래 아픈가 하고. 근우가 얼버무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긴. 그런데 뭘 보고 있었어요? 근우가 창가에 서며 물었다. 비를 봤지 뭘 보니. 태경은 아직도 놀란 가슴이 다 펴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를 봤다고요? 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랬다니깐. 몇 시니? 어머머, 그새 저렇게 시간이 갔나? 태경은 아침 준비를 잊고 있었던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엄마도 비를 봐요? 근우가 부엌으로 따라 나오며 물었다. 태경은 바빠서 아들이 묻는 말에 대꾸할 여유도 없었다. 서둘러 두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마련하고 깨지 않은 소영이를 깨우라고 전씨에게 독촉하고 아침상을 보았다. 늦잠 잤니? 전씨가 허둥대는 딸에게 물었다. 태경은 무엇라고 대답하려는데 갑작스럽게 말문이 막히는 걸 느꼈다. 이때 근우가 와서 엄마 도시락 쌌어요 하고 묻지 않았다면 태경은 자신의 실어증 같은 놀라운 상태에 한순간 갇혔을지도 몰랐다. 쌌지 그럼. 태경은 재빨리 어머니의 관심으로부터 빠져나와 아들에게 대답했다. 나 오늘 시험인데 엄마. 근우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근우는 태경이 도시락 반찬 때문에 신경 쓰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고를 온전히 덜어주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것이었다. 왜 이제 말하니? 엄만, 내가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월 말고 산 거 뻔히 아시면서. 근우는 말끝을 섭섭한 기운으로 뭉숭거리며 식탁에 앉아 서양식 야채국을 떠먹었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어디다 정신을 빼먹었지? 태경은 정말 놀랍고 한편 두렵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 시험 날짜도 있고 간밤에 확인시킨 사실도 깡그리 있고 이래선 안 되었다. 태경은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학교로 떠난 다음 전씨에게 몸이 좀 무겁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가 혼자 있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태경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창가에 섰다. 엄마도 비를 봐요? 문득 이렇게 말하던 근우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엄마도 비를 보냐고. 왜? 난 비를 볼 수 없나? 이렇게 비를 보는데. 태경은 아들의 말을 되새기다 문득 오싹한 수치심을 맛보았다. 왠지 부끄러운 것이었다.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에게 자기 자신이 추하고 속물스런 여자로 비친 것 같아 낯이 다 뜨거워졌다. 태경은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너무 부끄러워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다. 그래, 그랬어. 난 추하고 옹졸하게 살았던 거야. 태경은 마치 염색이 잘 들지 않은 천에 물을 들이듯 자신에게 수없이 이런 말을 했다. 추하고 속물스럽게 살았다고. 그리고 저녁에 근우와 다시 만났을 때 참지 못하고 따졌다. 얘, 왜 엄마는 비도 못 보는 사람이냐? 아니. 정작 대답하는 근우가 정색을 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엄만, 그렇게 심각하게 들었어요? 뭐, 좀. 난 어른들은 비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엄마가.
이른 아침에 창가에서 비를 보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요. 태경은 아들을 넋뺀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등 뒤에 있는 크고 깊고 넓은 세계에 넋을 빼앗긴 것 같았다. 이윽고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 말이 정말이니? 태경이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뭐가요? 네가 지금 한 말. 정말이죠, 엄마. 그런 걸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너무 놀라워서. 정말 진짜로 엄마가 아름답게 보이디? 태경은 아들 쪽으로 바짝 얼굴을 대고 물었다. 근우가 도리어 쑥스러운 낯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늙었어도? 태경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아이 참, 늙으면 사람도 아니나요? 근우는 말하고 나서 어이없는 웃음을 소리내어 웃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신의 속마음에 눈길을 끌어들인 표정이었다. 아름답다. 얼마나 오래도록 잊고 지낸 말인가. 태경은 마치 잊고 있던 고향이나 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의 편안함 같은 느낌에 젖어들었다. 아름다움이란 삶의 덩어리 속에 드물게 박혀있는 오아시스 같은 건 아닐는지. 지금도 비가 오니? 태경은 갑작스럽게 물었다. 내일도 온대요. 어떻게 아니? 일기예보에 그랬잖아요. 태경은 또다시 낯이 뜨거워져서 자리를 떴다. 우유 마실래?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근우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내일 오후 2시에 가 있었다. 아마 그 시간에도 비가 올지 몰랐다. 그는 비 내리는 오후 2시를 생각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일상적 생활 감각이 툭툭 끊기고 멈추는 뜻밖의 증상들이 내일 오후 2시와 맺어져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꾸만 마음이 들떠지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늙은 얼굴이 싫어지고 속상해하면서도 그리고 옷장을 열어놓고 이 옷 저 옷 뒤적이다가 데워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짜증을 낼 때도 그는 자신의 이런 증상의 원인에 대해선 반추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의 들뜬 기분에 가까웠다. 잘생겼니? 다음 날 택시 속에서 수정이 이렇게 물었을 때도 여전했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깐. 태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닌 것 같은데. 수정이 태경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여긴가 봐. 여기 맞지? 태경은 수정의 말은 듣지도 않고 호준이 설명해준 쪽지를 펴들고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아니? 수정은 볼 부은 소리로 퉁명스레 뱉었다. 수정의 동생이 민망해서 언니를 살짝 쳤다. 여긴가 봐요, 아저씨. 세워주시겠어요? 태경은 설명서의 끝인 데에 왔으나 자신 없는 목소리로 택시를 세웠다. 언덕길이 굽이도는 한 허리춤에 2층 집이 있다. 맞은편엔 축대가 있고. 호주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태경은 이런 허름한 2층, 마치 비탈 아래에 가라앉아 보이는 건물에 호준의 사무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기분은 수정도 마찬가지였다. 비행기 속의 건축가가 이런 허름한 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초라해서 그동안 태경을 이리저리 놀렸던 근거 없는 흥분이 죄악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 집 맞아요. 저기 간판이 있잖아요. 수정의 동생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두 여자에게 말했다. 태경과 수정은 동시에 준건축이라는 네모난 나무 간판을 보았다. 태경이 앞장을 섰다. 문이 무겁게 안으로 밀리며 방문객들을 빨아들였다. 문이 밀리며 트이는 공간이 환하게 다가왔다. 태경은 문 밖에서의 실망과 환한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도 전에 저만큼 마주 보이는 벽 쪽에 앉아있는 여자의 인사를 받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잘 맞추시네요.
22살이나 되어 보이는 상냥하고 맑은 인상의 여자였다. 태경은 순식간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언젠가 자신을 절망과 당황으로 몰아넣었던 목소리였다. 사무실이 들어와 보니 분위기 있지? 태경의 등 뒤에서 수정이 속삭였다. 사무실 여자가 인터폰의 단추를 누르고 호준에게 연락했다. 올라가시죠. 소장님께서 기다리세요. 여자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직 얼떨떨해하는 태경에게 2층으로 난 계단을 안내했다. 태경이 맨 앞에서 좁은 나무 층계를 올랐다. 천장에는 별빛 같은 조명등이 비치고 2층 위는 환했다. 마치 빛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곳으로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태경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또다시 너무도 낯익은 타인을 확인하는 야릇한 느낌에 빠졌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이 인사했다. 안녕하셨어요?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기에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태경이 마지막 계단에 발을 올릴 때 호준이 물었다. 설명대로 왔어요. 수정이 큰 소리로 장난기 섞어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호준은 태경의 뒤에 있는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여자들이 계단을 다 오를 때까지 서 있다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이 그저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호준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여자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앉지 못했다. 여자들은 무엇에 홀린 것 같아 보였다. 검은색의 벽과 천장을 바라보고 눈높이로 쌓인 책과 직사각형의 커다란 회의용 책상과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면이며 흙으로 대충 만져서 애벌구이한 진흙빛의 잿더리, 그 속에 넘치도록 쌓인 꽁초들, 그리고 지금 담배를 피워 문 방 주인과 검은 책상 끝에 걸쳐진 그의 커다랗고 하얀 왼손. 여자들에겐 이런 분위기가 낯설지만 흥분되는 것이었다. 태경은 아까부터 발그레진 낯빛으로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고 있었다. 그가 2층에 올라서는 순간 숨결처럼 가슴에 휘감기던 선율이 어디서 흐르는 건지 너무도 궁금했던 것이다. 호주는 여자들에게 무슨 차를 마실 건지 묻고 수정의 자매와 집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정의 동생이 자신의 집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호주는 공책을 펴놓고 그림을 그렸다. 집 주변의 길이며 건물 따위들이었다. 사무실이 좀 색다른데 아주 편안해요. 수정이 말했다. 그러자 태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를 크게 끄덕이면서 정말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아늑하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안하기라도 해야죠. 호주는 자신이 방금 그린 그림의 골목에 가로등 하나를 세우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내일 오전 10시 양평. 태경은 호준의 전화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자신의 기억에 넣어두었다. 집은 새로 짓기도 힘들지만 고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호준이 말했다. 그럴 거야. 옷도 고치는 게 더 까다롭잖아. 수정이 태경과 동생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고치는 게 더 어려워. 태경은 특별한 느낌 없이 속으로 이 말을 여러 번 되씹었다. 호주는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자신의 이야기를 끊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인터폰으로 전화는 회의 중이라고 할 것이며 회의는 3시 반쯤 끝난다고 말했다. 건축이라는 게 늘 이렇게 너절하게 찢기면서 삽니다. 낮엔 진짜 일도 못하고 그래서 밤에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요? 태경이 신기한 듯 물었다. 네. 호준이 무슨 까닭인지 낯을 찡그리며 대답한다. 저 결혼 안 하셨어요? 수정의 동생이 망설이며 물었다. 순간 태경의 얼굴이 불화로처럼 뜨거워졌다. 태경은 갑작스럽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아무도 태경의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혼요? 결혼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호준이 웃으며 물었다. 미안하지만 독신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까? 호준은 말하면서 껄껄 웃었다. 태경은 도둑처럼 호준의 그런 얼굴을 훔쳐보다가 그의 호탕한 듯 들리는 웃음소리 속에 숨어있는 서늘하고 쓸쓸한 기운을 보아버렸다. 정말 결혼 안 하셨어요? 수정이 고개를 갸웃하고 물었다. 아직도 호준을 훔쳐보고 있는 태경의 몸이 불현듯 전율했다. 결혼했습니다. 호준은 한 후 멈췄다가 이렇게 정답을 외치는 학생처럼 말했다. 그렇겠죠. 수정의 동생이 묘한 목소리를 길게 끌며 혼잣말하듯 뱉었다.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호준이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태경은 곧 담배 냄새를 맡았다. 왠지 구수하고 아린 향기조차 느껴지는 냄새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럼 애기도 있으세요? 수정이 집요하게 물었다. 호준은 담배 연기 바깥쪽에서 낯을 찡그리며 연기를 바라보았다. 네. 그는 사무적으로 대답해서 수정이 자매의 호기심을 눌렀다. 다시 방 안은 말소리가 사라지고 고요해졌다. 언제인가 음악도 멈춰 있었다. 호준이 일어나 여자들이 앉은 맞은편에 가서 무엇인가를 뒤적였다. 참 괜찮다. 수정이 태경에게 속삭였다. 태경은 달아오른 몸과 마음으로 수정의 말을 듣고 호준의 등 굽힌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태경의 가슴이 쓰라렸다. 이제 겨우 2번 만난 남자.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너무도 잘 알고 지낸 사이 같은 저 남자. 태경은 하늘도 땅도 모르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었다. 수정이 자매가 여기 없다면, 그리고 호준도 없다면 태경은 엉엉 소리내어 울 것만 같았다. 그래야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사물이 제대로 보일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터질 지경인 갈등은 밖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공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윽고 수정의 동생이 자신의 일을 얘기했다. 글쎄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호주는 이렇게 얘기를 풀면서 여러 가지 사례와 경우를 설명해 주었다. 수정이 자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호주는 일단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회합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이랬지? 태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앵무새처럼 그러나 무심코 이렇게 생각했다. 그동안 물체처럼 놓여있던 전화기에서 따르릉 소리가 울렸다. 호주는 짜증스럽고 긴장된 낯을 하고 발목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수화기를 들었다. 그가 전화를 받는 직원에게 말한 회의 시간은 좀이 쓰는 것처럼 허망하게 지나가 버린 것이었다. 가야겠어. 태경이 말했다. 호주는 전화를 건 쪽이 친구인지 이번 주 안으로 시간을 내서 점심을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하자고 말했다. 여자들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일어날 채비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도 못 나누고. 전화를 마친 호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웬걸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 듣고. 수정의 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언제쯤 연락 주시겠습니까? 호준이 물었다. 우리 남편이 8월에 미국 출장을 가거든요. 그때 해볼까 하고요.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다녀오시는데요? 3개월이라나 봐요. 우리 남편은 성가신 걸 싫어해서 제가 이런 남자일도 다 해요. 수정의 동생은 쑥스럽게 말했다. 저한테 연락할 전화를 주셨던가요? 호준이 무슨 생각에 잠겼던 표정을 풀면서 물었다. 아이, 내 정신 좀 봐. 수정의 동생은 이렇게 소리치더니 손가방을 열고 볼펜을 꺼냈다. 그는 호준이 내민 종이에 집 전화번호를 적었다.
낮엔 집에 잘 없어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쁘게 나다녀요. 호준과 수정의 동생이 계단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수정은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태경은 그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점심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수정의 동생과 얘기를 끝내고 그가 계단으로 발을 내딛자 호준이 태경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순간 태경은 당황해서 그가 한 말은 제대로 들었으나 그 뜻이 새겨지지 않아 멍청한 낯을 도망치듯 감추고 계단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중심을 잡지 못해 몸이 기우뚱 허물어졌다. 뒤에 있던 호준이 재빨리 태경을 잡아주었다. 태경은 전신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나른하고 노곤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시간과 빛이 한꺼번에 사라졌는가 하면 뒤엉키는 절묘한 감각도 경험했다. 여수에 잘 가세요? 호준이 태경의 뒤에서 말했다. 여수에 또 가느냐고요? 태경은 속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엉뚱한 상태로 태경은 계단을 다 내려오고 말았다. 지금 호준이 자신의 등 뒤에서 태경의 그날의 모습, 호준을 쳐다보던 놀란 듯 슬픈 눈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기의 옹색한 창으로 비쳐들던 빛이 태경의 이마와 콧날과 뺨을 어루만지던 그 음영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태경은 털끝만한 짐작도 하지 못했다. 전화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단 아래서 호준이 태경에게 물었다. 순간 태경이 아이 같은 눈으로 호준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지요? 태경의 놀란 눈이 슬픔을 담은 채 이렇게 묻고 있었다. 그리고 쭈뼛쭈뼛 자신의 일행 사이로 숨어버렸다. 호준의 눈길이 그런 태경을 따라다녔다. 호준은 그들을 문 앞에서 배웅했다. 수정과 그의 동생은 즐겁게 인사했다. 그러나 태경은 자신의 존재에 자신이 없는 고아처럼 눈길조차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끝없이 허둥대었다. 그래서 너무도 쉬운 인사,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태경은 택시를 잡고 차가 속도를 낼 때야 비로소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얼빠진 것이었던가를 깨달았다. 그는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 수정과 동생이 호준에 대해 얘기할 때도 태경은 차창밖만 내다보며 후회와 부끄러움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 난 갑작스럽게 커다란 목소리로 태경이 외마디 지르듯 말했다. 수정이 하던 얘기를 멈추고 태경을 돌아보았다. 태경은 차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어디 아파? 수정이 물었다. 혹시 멀미 아니세요? 수정의 동생이 걱정했다. 태경은 마구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 수정이 태경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태경이 완강하게 뿌리쳤다.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편안한 친구인데 여수에 다녀온 다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남편 때문일 거라고, 성생활이 불안정해서일 것이라고 수정은 쉽게 생각해버렸다. 창문 좀 여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택시기사가 이런 친절로 끼어들었다. 문 좀 열어라. 수정이 태경에게 말했다. 태경은 창문을 여는 대신 똑바로 앉았다. 난 왜 이렇게 아줌마 같지? 태경이 하소연 같은 투로 말했다. 수정이 푹 웃음을 내쏟았다. 수정의 동생도 가만히 소리내어 웃었다. 술도 안 마시고 취했나? 무슨 그런 소리래. 당신이 아줌마지. 아이고, 아줌마도 알짜배기 아줌마 아니야. 어처구니 없어서 수정은 말끝에 혀를 찼다. 자기는 나 같지는 않잖아. 태경은 아직도 수정의 웃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은 채 투정하듯 말했다. 나도 아줌마야.
수정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수정의 동생이 웃었다. 그는 40 중반의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우습기만 했다. 아줌마가 아줌마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무모한 갈등도 우스웠다. 그들은 시장 앞에서 내렸다. 장을 보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레스토랑에 가서 주스라도 마시고 헤어지지 뭐. 시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태경이 부채듯 말했다. 그런 태경을 수정은 웬일이냐는 듯이 빤히 쳐다보았다. 태경은 그냥 이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집안에 신경 쓸 사람 없으니까. 수정은 남편이 없는 태경의 입장에 질투를 느꼈다. 그들은 지하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어중간한 시간이라서인지 좁지 않은 가게 안이 텅 빈 듯했다. 수정이네 자매는 집을 준건축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경은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제가 점심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 태경은 자꾸만 이 생각을 했다. 호준의 목소리가 귀에서 쟁쟁거렸다. 그런데 자기는 왜 그 말에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쳤는지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속이 상했다. 왜 그 사람은 여수 얘기를 자꾸 하지? 여수에 또 가느냐고 물었잖아. 태경은 생각이 잠겨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얼굴엔 구름의 그림자가 바쁘게 지나가는 낮 한때에 산이나 바다처럼 갖가지 표정이 얼룩얼룩 지나갔다. 더욱이 그가 계단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무슨 까닭으로 비칠거렸는지, 그리고 호준의 팔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을 때 태경은 온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류가 흐르는 걸 고통스럽게 느껴야 했다. 고통의 전류가 가신 다음 태경은 천천히 자신의 격정을 스스로 비웃고 나무라기 시작했다. 이런 건 모두 다 공연한 상상이고 공상이라고. 그 남자는 단지 일상적인 친절을 보였을 뿐이라고. 나는 하찮은 아줌마에 지나지 않는다고. 태경은 마시지 않아 그 사이 얼음이 녹고 있는 주스잔에 무심코 손을 대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굵고 마디가 거친데 흠칫 놀랐다. 태경은 천천히, 하지만 누군가의 눈에 띌세라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탁자 밑으로 숨겼다. 부부라는 게 돌아서 봐라. 남남이면 다행이지 뭐. 원수 같은 사이가 얼마나 많니? 그래서 여자들이 40 넘으면 그렇게들 자기 돈 마련하려고 하나? 약삭 빠진 여자들은 첫애 낳고 그런다더라. 그렇지만 언니,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부부가 애인처럼 평생 살 수 없나? 소설가들한테나 물어봐라. 수정이 씹어뱉듯 말했다. 형부는 좋잖아. 수정의 동생이 말했다. 수정은 고개를 돌려서 태경을 보았다. 태경이 판도라에 들어온 다음 이제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있는 게 비로소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태경은 고개를 갸웃이 수그리고 있었다. 기도해? 원 길게도 하네. 수정이 툭 건드리며 말했다. 아니야, 얘기 듣고 있었어. 태경이 우울하고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자기 좀 복잡한 것 같아. 수정이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탐색하듯 물었다. 아니야, 내가 복잡할 게 뭐 있어. 태경은 짐짓 태어난 척 손을 털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수정과 눈이 마주칠 때 태경은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얼굴만 일그러졌다. 주스 마셔. 들어오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제사만 지내고 있니? 수정이 주스잔을 태경이 앞으로 바짝 당겨주며 말했다. 속이 안 좋으세요? 수정의 동생이 물었다. 괜찮아. 태경은 민망해서 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준 건축에다 일 맡길 거지? 태경이 물었다. 수정의 동생이 웃기만 하고 언니를 쳐다보았다. 지 마음대로 하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상의하겠지 뭐. 수정이 말했다. 전 그분한테 집을 맡기고 싶어요. 수정의 동생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태경에게 말했다. 그래, 그게 좋을 거야. 갑자기 활기찬 목소리로 태경이 말했다. 반했니? 수정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태경은 지나치게 경직되며 눈까지 험악하게 흘겼다. 건축가가 손대는 집이 어떤가? 나도 구경 좀 하자. 수정은 태경의 민감한 반응을 하찮게 지나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하게 생겼지. 태경이 다시 말했다. 또 그 남자 얘기야? 아이, 뭐. 태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으로 수정을 밀어내는 신용을 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채. 시장은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아줌마들로 붐비고 있었다. 뭘 먹지? 수정은 짜증을 냈다. 조기도 괜찮네. 형부 조기찌개 좋아하시잖아. 수정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무조건 저녁밥을 하기가 싫었다. 매일 무엇을 해먹이나 하는 생각과 걱정이 이젠 넌덜머리가 났다. 오늘은 특히 더 그랬다. 신혼 한 시절에는 돼지 불고기에 상추쌈과 김치, 된장국이면 그저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감은 이미 무덤 속에 묻혀서 추억조차 빛바랜 것이 되어버렸다. 태경은 아무거나 막 샀다. 우엉도 사고 풋고추도 사고 토마토도 샀다. 보리쌀도 사고 콩도 샀다. 정육점에서 로스고기도 샀다. 서방님이 또 오시나? 수정이 태경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로 놀렸다. 태경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싱긋 웃기만 했다. 그는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이것저것 산 것이었다. 그들은 곧 헤어졌다. 수정의 동생은 태경에게 고맙다고 별도로 인사했다. 태경은 양쪽 손에 팔이 빠지도록 비닐봉투를 주렁주렁 들고 집으로 갔다. 소영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온 게 기뻐서 안길 것처럼 팔을 활짝 펼쳤다. 그러나 태경의 손은 시장 본 봉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안 계시니? 오빤 학원 갔지? 태경은 식구들을 두루 점검했다. 할머니는 약수를 들어갔고 근우는 학원에 갔다고 했다. 소영이는 어머니가 내려놓은 봉투를 들춰보다가 이웃집 아이가 부르자 나 몰라라 하고 뛰쳐나갔다. 숙제했니? 태경은 이미 꽁지까지 빠져나간 딸에게 소리쳤다. 태경은 녹을 것부터 냉장고에 넣어두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섰을 때 문득 남편의 존재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남편이 등을 밀고 어깨를 누르는 무게로 아내에게 다가들었다. 태경은 우뚝 섰다.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은 1분도 지나가지 않았건만 태경에겐 긴 세월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로소 주술에서 풀려난 넋 빠진 사람처럼 힘없이 옷을 벗고 갈아입었다. 하지만 남편의 무게는 안방에서만이 아니라 거실, 주방, 그리고 제각각 돌아온 아이들에게서도 느껴졌다. 이날 태경이 이런 버거운 느낌에서 벗어났을 때는 모두들 잠든 깊은 밤중이었다. 태경은 잠들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래서 사위가 물속처럼 고요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투명하고 싱싱하게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가만히 누웠으나 마음은 먼 창에서 어둠을 헤매고 휑한 층계의 맨 위에 머물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 밤이 눈처럼 쌓인다고 느낀 것은 형광등으로 흐르는 전류소리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밤과 그가 하나 되는 경험은 차라리 신비체험 같았다. 그는 밤의 우주를 주먹에 움켜쥐기도 하고 밤의 곁에 숨기도 하고
밤의 부피에 자신을 담그기도 하면서 황홀했다. 그러나 이런 신비 체험이나 황홀의 경지,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그 남자였다. 태경은 밤의 부피에 감싸이면서 문득 자신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어보곤 했다. 아직도 거기에 호준의 팔이 있다고, 그 팔에 이어진 자신의 몸, 그 몸에 깃든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어떤 후회와 모멸감 때문에 몸을 뒤집어 침대 시트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럴 땐 차라리 죽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왜 나는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했지? 점심을 먹자는 뜻이었을 거야. 나한테 지나가는 헛소리를 할 까닭이 없어. 나는 너무 바보야. 나이가 44시 되도록 어른스러워진 게 하나도 없어. 유치하고 미숙해. 이런 나는 죽어야 해. 그 남자는 내가 여수에 가느냐고 물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을까? 예술가의 눈에는, 더욱이 사람이 생활하는 집을 짓는 건축 예술가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사는 내력을 꿰뚫을지 몰라.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랫입술을 아프도록 깨물었다. 두 손으로 부서지게 머리를 옥죄었다. 내가 한마디쯤 했어야 해. 전화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야. 그건 너무 말이 길어. 기다리겠어요. 그래. 적어도 그렇게라도 내 생각을 비췄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여기겠어. 내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태경은 숨이 막혔다. 그는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 쪼그리고 앉았다. 귀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호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화장대 앞에 앉았다. 그는 한 여자와 마주 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은 탄 것처럼 오그라들었으며 눈은 꺼풀이 늘어져 보이는 여자였다. 태경은 한 손을 들어 뺨을 만져보았다. 살이 헐겁게 밀렸다. 그는 지렁이라도 만진 것처럼 질겁해서 손을 떼었다. 갑자기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거울 속에 윤기 없는 저 늙은 여자는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이었다. 태경은 저 모습의 자기가 너무도 싫었다.